예, 안녕하세요. 24년 4분기 채널 두 번째 분석 기업으로 대한전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그 전력 관련, 전력 그리드 관련해서 이제 기업들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거고, 관련 기업, 관련 섹터 내용들을 이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전력 그리드 관련해서는 거의 뭐, 지식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10월 달 시작하면서 이제 이 채널, 4분기 채널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취득한 지식들을 공유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많이 좀 더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제일 일렉트릭 설명드렸었고, 이제 두 번째로 대한전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는 원래 그 LS 서브마린 마린 솔루션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LS 전선 관련해서 이제 분석하고 공유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네 번째 기업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은 전력망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 관련 최근 현황 미국 쪽에 이제 관련해서 몇 가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에서 미국 에너지부 2조 원 규모의 성배전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0월 초에. 그래서 10월 3일 날 미국 에너지부는 2조 원 규모의 신규 성배전만 투자 계획을 밝혔고요.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길이는 1600km, 송전 연령으로는 7100MW의 신규 성배전만이 이제 건설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중부에서 이제 풍력이, 남부에서는 태양광 발전 설치가 밀집되어 있는데 중부와 남부에서 저렴하게 생산된 신재생 에너지를 산업과 인구가 밀집된 서부와 동부로 송전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투자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EIA라고 이제 미국 에너지청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Source and Uses 누르시면은 여기서 일렉트리시티에서 일렉트리시티 데이터 브라우저라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넷 제너레이션에서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내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넷 제너레이션에서 전력원 관련해서 이제 20년 1분기부터 최근까지 분기별이는 이제 몬슬리로 24년 7월까지 2001년 1월부터 24년 7월까지 데이터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보시면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과연 최근에 어떤 전력원들이 이제 많이 쓰이는지 한번 확인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석탄 쪽 이거 해보시면요. 석탄은 이렇게 감소 추세에 있는 걸로 보실 수가 있으시고, 천연가스, 내추럴가스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급격하게 이제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최근에 그 데이터 센터 관련망으로서 각각 많이 받는 게 이제 원전하고 뭐 태양광, 뭐 풍력, ESS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분석 글들 보면은 가장 이제 설치 비용이 적고 빠르게 접근시킬 수 있는 전력원이 천연가스라고 하는 또 분석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킨더머거니 미드스트림 관련해서 킨더머거니는 이제 윌리엄스 컴퍼니스 주가들을 보면은 신고가를 기록하는 이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천연가스 쪽 전력원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풍력도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채택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밤생인데 많이 사용된 전력원으로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전력망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중부에서 풍력이 남부에서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밀집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는 주로 텍사스 쪽이거든요. 하부 쪽에. 맵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맵 누르시고 신재생 풍력 쪽이 많이 쓰이는 데가 어느 쪽인지 보시면은
풍력을 클릭하면은 이 이제 색깔 짙은 데가 가장 많이 풍력원이 밀집된 데거든요. 텍사스 쪽에 이제 가장 많이 밀집돼 있고 풍력이.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캘리포니아 쪽에 가장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국 외곽 쪽에 풍력하고 태양광과 풍력이 외곽 쪽에 밀집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재생망들이 도심 쪽으로 이제 뭐 이렇게 이스트 쪽이나 그런 쪽으로 이제 도심 쪽으로 이 풍력원이나 태양광 쪽에 있는 재생원들이 있으면은 이것들을 송전망선으로서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분배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뭐 여름 하절기나 아니면은 해가 많이 이제 뜨는 뭐 시기에 이제 충전되면은 그것들은 이제 용량을 제한시켜서 안 그러면 이제 송배전 시설이 이제 과부하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송배전 시설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국내도 지금 마찬가지고 신재생 때문에. 그래서 ESS가 충전시키기 위해서 ESS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송전망, 배전망들은 확보를 시켜서 이 과충전되는 것들을 충분하게 이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시설들을 갖춰야 된다는 뭐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신재생 관련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고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내도 이제 데이터 센터들은 최근에는 이제 지방 쪽에 많이 건설되고 있지만은 뭐 KINX 같은 사례나 아니면은 통신 3사들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는 수도권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들은 뭐 제주도나 외곽 쪽에 이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밑에 경상도나 아니면 전라도나 아니면 강원도 쪽에.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수도권 쪽 집중시키려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송배전 관련해서 송전망들이 이제 깔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과충전되면은 그것들을 그대로 흘려보내면은 부족하기 때문에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제 크게 늘려갖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기사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근데 두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한국전력이 이제 전기요금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예산이 이제 부족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초거대 시설 같은 게 철탑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러면은 그게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환경 측면에서 이제 민원 때문에 건설이 이제 지연되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유사한 이제 성격인데 그래서 이제 전기를 교류와 직류로 이제 구분하는데 교류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직류 쪽으로 많이 이제 발전시키는 이제 추세라고 합니다. 관련돼서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 대략적인 뭐 스토리가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전선 전력망에 잠깐만요. 또한 최근에 보면은 미국 쪽에서도 전력망 관련해서 최근까지 이제 특히 최근에 이제 관련 예산을 많이 집행했는데 실제로 뜯어보면은 미국 쪽에 송전망 시설이 신규로 건설된 게 거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은 많이 집행됐는데 왜 그럴까 이제 의문시돼서 뜯어봤더니 어저께 잠깐 리포트를 공유드렸었는데 사실은 이제 노후화가 상당히 됐기 때문에 신규로는 아직까지는 예산이 집행 안 됐고 기존에 노후화된 송전망 시설들을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제 하려고 하면은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부에서 2조 규모 송배전 투자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내 변압기기, 전력기기, 변압기기 관련해서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게 피크가 아니라고 하는 사유와 이런 사유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LS 일렉트릭이나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많이 이제 채택이 되고 실적이 미국적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 변압기 관련 시장에서 마켓 시어를 체크해 보니까는 한 2% 정도 내더라고요. 보니까요. HD 현대 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이제 플레이어들이 많습니다. 텔레그램에 이제 점유를 공유 드렸었는데 근데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전력기기 변압기 쪽, 초고압 변압기, 중저압 변압기 관련 HD 현대 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등 변압기 쪽하고, 그 다음에 거기보다는 관심도가 좀 낮은 주가가 그 대신 소외된 전선주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 MS를 초고압, 특히 초고압적으로 이제 체크해 보니까는 AS 전선이 점유율이 글로벌 점유율이 7에서 8%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프레즈미안하고 NKT하고 넥상스, 프랑스, 이탈리아, 뭐 덴마크 상계사 과점한 상계사 빼고는 LS 전선 뭐 그 정도가 글로벌 상위 과점권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하고 전선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AS 전선 쪽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LS 전선 더 시작해서 이렇게 대한전선 이렇게 그 전선 관련주로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스터디를 하고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주가도 과거 상승도를 보면은 전선 쪽이 변압기보다는 훨씬 낮거든요. 주가 상승률이.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적 상승에 비해서 좀 소외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선 쪽이 앞으로 이제 상승률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주가 레벨 측면에서 위험도가 비교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전선주를 이제 집중적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전력 변압기 쪽이 아니라. 전륜만하게 최전선 전선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잠깐만요. 전선업체별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해외 매출하고 수주익 비중하고 매출액 내 제품 구성, 세일즈 믹스하고 시공 권역 여부와 매출액 내 시공 비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매출 증가하고 QA 확장이 해외 수출 쪽으로 이제 높게 나오는 기업들이 성장 가치주로서 각광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게 LS 전선이 탑픽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싱가포르 쪽에서 8,400억 원 초고압 케이블 수주 공시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대한전선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겠습니다. 강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한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원전선은 분석을 해서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 판단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력망 제공업체는 이번 사이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미국의 전기화하고 전력망 효율화 등등 필요해서 송정만 투자가 필요합니다. 24년 3월에 나왔던 리포트인데 현재 여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니까요. 그래서 현재 재조명 받고 있죠. 이것 때문에. 현재 미국 전력망 70% 이상이 25년 이상 노후화됐고 2050년까지 미국의 넷제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가 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리스크 상은 11월 5일날 시행될 그 미국 대선 결과이겠죠.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일단은 전력기기 쪽이 아무래도 신재생 쪽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조금 센티면에서는 주가 센티면에서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좀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매일마다 이제 트럼프 해리스 뭐 지지율이라는 거 체크하는데 뭐 박빙이기 때문에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트럼프가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을 수 있을 듯 하고, 반대로 해리스가 되면은 꽤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만약 실제로 투자하시려고 하면은 그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일조량이 큰 곳에 발전소를 건설하기 때문에 부지는 한정적인데 아까 보셨잖아요. EIA 미국 에너지청의 맵 보셨죠? 풍력하고 태양광은 이런 곳에 이제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부지는 한정적인데 그래서 부지의 한계를 고려했을 때 풍력과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요지의 도심지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고조합 송전 용량은 이렇게 증가해야 된다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송전망만 따진 수치로 배전망과 송전하고 배전하고 또 틀리거든요. AI로 인해서 늘어나는 전력 수급까지 고려하면 미국의 전력 시장은 다시 한번 긴 호황 사이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3년 초반에 3월에 리포트인데 어저께 최근에 또 리포트 하나 공유드렸었잖아요. DS 투자증권에 관련 유사한 내용들 똑같습니다. 현재 예산은 많이 집행됐는데 신규로 건설된 거는 거의 없다. 노후화됐기 때문에 기존에는 뭐 교체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기회는 상당히 긴 호황 사이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고압과 중저압 전선 수요를 이제 체크해봤는데 여기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시고 주로 이제 보시면은 고압 전선은 주로 대규모 송전 프로젝트 및 전력망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중저압 전선은 건설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장과 같은 분산형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더 많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에너지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확대해서 중저압 전선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그래서 이탈리아의 프레지미안이 이제 글로벌 초고압 전선 마켓시어 1위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앵코르 와이어라고 미국 쪽에 중저압 특화된 전선 업체를 인수했고 그 이전에 제네럴 일렉트릭인가 그것도 이제 중저압 케이블이거든요. 그 이전에 23년인가 그때 또 인수를 했었더라고요. 최근에서 23년에 24년에 두 번에 걸쳐서 미국 내에 있는 중저압 전선주를 상당히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인수를 완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 성장에 의해서 전선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데이터 센터 확장과 전기 인프라의 필요성에 맞물려서 저압 및 중화압 정선의 수요가 주목받고 있다고 맥킨지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영증권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그 한 분 잘 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이제 나왔고 프리즈미안 이제 여기가 초고압 전선 MS1이거든요. 이탈리아 기업이고 덴마크 NKT, 프랑스의 넥상스 3기업체 이제 전체 글로벌 MS의 마켓 시어의 7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확고한 가동 체제인데 그래서 최근 전 세계 1위 전선업체 이탈리아의 프리지미안이 미국 텍사스 전선업체 앵커 와이어를 39억 유로에 인수키를 결정했습니다. 약 이게 5조 원이거든요. 프리지미안이 시총이 약 2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5조 원을 들여서 배칭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저압적이죠. 이제 프리지미안은 고가의 풍력 발전소형 특수해적 케이블 수요가 급증해서 상당한 수혜를 잇고 있는데 작년 주문량은 3배가 늘었고 대부분이 유럽향입니다. 근데 프리지미안이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중저가 케이블의 교체 수요가 상당하며 미국은 유럽과 달리 앵커와에는 빌딩용 중저압 케이블에서 연간 26억 달러 매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 케이블은 프랑스의 넥상스까지 3개사 과점 체제다 보니까 3개사 1, 2, 3인데 아까 4위는 ES 전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프랑스의 넥상스도 전 세계적으로 130개 인수 합병을 타겟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미국 쪽에 이 프리지미아는 미국 쪽에 2개의 업체 최근에 전선업체 중저압 케이블 업체를 인수를 완료했고 미국 쪽 중저압 전선 쪽으로 배팅을 크게 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가 그래서 글로벌 고압 전선 시장에서 주요 기업들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체크해봤는데 프리지미안이 1위, 넥상스가 2위, 3위가 NKT, 그 다음에 4위가 6위는 비상장사거든요. 5위가 LS전선 7, 8%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고 있고 중저압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리지미안, 넥상스, 사우스바이어, 그 다음에 4위가 LS전선 여기서 7, 8% 정도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가 이제 LS 일렉트릭하고 HD 현대 일렉트릭이 글로벌 MS가 뭐 한 2%에서 3% 정도 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이 탑5 안에 LS 전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변압기 시장이 훨씬 크고 금액도 높겠죠. 근데 어떻게 한 개 기업으로 보면은 이렇게 글로벌 과점에서 탑5 드는 LS 전선 쪽에서 실적 낙수 효과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전선 쪽으로 이제 집중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HVDC 해저 케이블 상위 4개 업체 과점 시장, 아까 프리지미안, 넥상스, NKT, LS 전선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최근에 수주 정보를 보시면은 다 이렇게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겠습니다. 넥상스, NKT, 프리지미안, LS 전선. 여기는 보시면은 24년까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LS 전선 조사한 자료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4년 2분기 수주정거거든요. 그래서 역대 분기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LS 전선이 현재 그 미국 유틸 업체인 AEP가 자산 분석했는데, 전선의 길이 수명이 7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앞으로 10년간의 기존 송전돈 자산의 30%를 교체해야 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26년까지 계획된 송전선만 길이는 1892마일이나 높은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는 1088마일에 불과하고, 2023년 누적으로 늘어난 송전선 길이는 255마일 뿐이니까는 앞으로 신규로 이제 교체 추가로 돼야 될 것이나 신규로 될 게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내용들이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특별법이나 그런 것들 많이 제청되고 있잖아요. 뉴스 기사들 많이 공유드렸었는데,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국내도 마찬가지로 많이 필요한 여건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력망 보강 및 교체 수요와 신규 전력망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제10차 장기 송변전을 발전 계획에서 2030년까지 송전선이 1.6배 늘어날 계획을 세웠고, 대규모 화력이나 원전은 주로 영남권이나 호남권에 지어지고 있고, 건설 중인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또한 수도권 비중이 1%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도권 쪽으로 다 연결시켜줘야 되잖아요. 밀집 지역으로. 그래서 송배전망의 확대가 필요한 여건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비가 늘어나고 있지만은 생성된 전기를 외부로 보내는 송배전 설비는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도를 여건을 들면은 송전망 부족으로 풍력 출력 제한을 일부러 시켜서 송배전 시설이 이제 부족하니까는 만약에 이제 화재가 발생되겠죠. 이게 출력을 제한시키지 않으면은. 그래서 2024년 한 해만 출력 제한을 시킨 게 117회였고 태양광은 총 64회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수도권의 집중에 대한 이슈도 있고, 데이터 센터의 입지 60%, 전력 수익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비율은 29년까지 80%대로 확대 예상되고,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불균형한 전력 수급 구조를 불허할 때 송전선만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자부의 대책 한국전력 계획의 큰 축은 개통 연계를 위한 HVDC 기관망 구축과 송배전망 확대입니다. 여기서 과생산되는데 이것들을 출력 제한시키면은 다 이게 손실 비용이죠. 손실 비용. 그렇기 때문에 송배전망을 집중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전선과 변압기의 시차라고 되어 있는데, 전선이 상대적으로 이제 덜 주목받는 이유는 공사 순서는 이제 변압기가 먼저 들어가고 난 이후에 전력 케이블이 투입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송전선을 건설할 때도 전선이 올라가는 철탑이나 지하로 들어가는 길관 만든 뒤에 전선을 후반부에 이제 포설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압기가 많이 떴잖아요. 전선은 그만큼 이제 그보다는 훨씬 이제 관심도가 덜하고, 주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선은 8개월 정도 시차로 같이 움직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는 약 8개월에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변압기와 전선의 수출량은 동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보면 월별 수출량이나 그런 것도 변압기들은 뭐 많이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뭐 전선 쪽에서는 별로 광 케이블 빼고는 수출 데이터나 그런 것도 이제 정보들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근데 변압기들 최근에 보면은 수출 데이터들이 아직까지 좋잖아요. 그래서 약 8개월에서 12개월 시차를 두고 전선도 그렇게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리포트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 내용이고, 한국전력의 현재 미국 쪽이나 모르는데 글로벌 수출 관련 데이터들이고 추이고, 한국 쪽으로 보면은 송배정 투자비 전망은 22년에 이 정도고 계속 계획은 높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캐프코라고 한국전력 관련돼서 홈페이지 보시면은 그 잠깐 볼까요? 잠깐만요. 뜨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이게 뜨면은 좀 보여드릴게요. 전선 및 고전력방 이제 최근에 미국과 한국의 이제 관련 최근 현황을 이런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렸고, 여건이 좀 이렇다 그래서 이제 전력 관련 기기나 전선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선주를 대연전선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전선 및 전력망 관련 기초 내용은 좀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잘 몰랐거든요. 잠깐만요. 일단 캡코 여기 보시면은 한국전력 공개고 경영용시를 보시면은 여기 그 투자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좀 아쉬운 게 1년밖에 공개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분기별로 월별로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고, 지금 집행이 이 정도 됐고 연도별로도 집행 과거 투자 집행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6개월 전도 됐는데 전년 투자 집행 현황이 안 나 있어갖고 정확하게 안 되지만은 일단 뭐 반반씩 한다 보면은 뭐 23년 대비 많이 상당히 많이 이제 이게 2로 나누면은 약 236, 300, 3920이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많이 좀 늘었다. 24년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요. 과거의 내용들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1분기, 2분기밖에 없어갖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 한번 그래서 찾아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게 되면 텔레그램 통해서 공유를 드릴게요. 왜냐면은 대한전선은 최근 실적을 잠깐 이따 엑셀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수출 비중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높아지는 추세인데, 국내 매출 비중이 보시면은 64%거든요. 그래서 수출 비중보다 높은데 국내 매출이 14년 2분기, 그러니까 18년 1분기 이후에 역대 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수출 비중보다 현재는 더 높기 때문에 국내 여건 현황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포인트는 수출인데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은 역대 최대잖아요, 매출액이. 국내도 이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한 여건이고, 근데 국내도 이렇게 등한시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쪽 현황들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전기하고 전선 쪽에 아시려고 그러면 전력망 관련해서 이제 전기 쪽하고 전선 관련 기초 상식 정도는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그 파악하는데 편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했고, 전기는 이제 교류와 직류로 나누는데, 교류는 송전시의 변압이 간단해서 현대 전력망은 대부분 교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교류는 사용할 수 없는 무효 전력이 존재하고 자기장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장은 이제 발생되면은 민원의 소지가 있겠죠. 이제 고압전선, 고압전력 관련해서 철탑 근처에 사는 분들이 뭐 암 같은 발생률이 많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 자기장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교류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직류 송전 기술이 발전해서 HVDC가 이제 등장했는데, 이게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고 하고, 발전소에서 생산한 교류전기를 고압의 직류로 전환시키고 송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기장이 이제 줄어드니까는 전자파라고 하죠. 그래서 민원 소지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류의 특징은 HVDC 관련해서 이제 개념도거든요. 변전소나 그래서 이제 발전소에서 교류로 이제 한 다음에 중간에 이송시킨 거는 직류로 변화시키고 다시 이제 변환소에서 교류로 간다. 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스터디가 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LS 전선 할 텐데 풍력 관련 개념도 하고 이제 거기서는 풍력 쪽도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풍력 관련해서 내용들도 다음 주에 계속 공유를 드리고, 풍력하고 HVDC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드려야 되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한 다음에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그 교류의 특징은 전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고 양방향입니다. 그래서 전류 방향이 바뀌면서 전자파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인체에 해롭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많죠. 그 다음에 변압이 간단해서 경제적입니다. 여기서 변압기가 또 필요하겠지. 이제 직류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초고압 쪽 변압기가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HVDC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제인 것 같습니다. 전선의 구조는 크게 도체, 전련체, 차폐로 이루어지고, 전선에서 가장 큰 역할과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도체, 중심점이 있는 도체고, 즉 구리라고 합니다. 전련체와 차폐는 PVC 등의 섬유화학 제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간단하게 뭐 동성 케미칼 관련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동성 케미칼의 이제 초고압 케이블 유일하게 이제 글로벌 4사 과점 시장에서 유기 과산화 물질 뭐 그렇게 만드는 이제 국내 유일한 업체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이거 읽어보니까는 뭐 원재료 관련해서 이제 주로 구리가 사용되는 이게 한 70%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여기는 이 절연체와 사폐 관련된 이런 성역 제품의 비중은 20%에서 30%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출에서 큰 메리트가 발생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이거를 체크해 보니까는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도체는 전선에 전류를 흘리기 위한 금속으로 주로 이제 구리가 사용되고, 그래서 전선 관리주는 매크로 여건을 따진다 그러면 구리의 시황과 많이 이제 연결해서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절연체는 도체에서 나오는 절연체거든요. 나오는 전류를 새어나오지 않게 하는 위한 피복이고, 차폐는 매피, 전류가 외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은 구리 도체의 개수에 따라서 단선과 연선으로 나뉘고, 심선, 중심 도체를 의미하고, 단선인가 아니면 심선이 여러 개면 연선으로 구성되고, 심선의 개수에 따라서 1시, 2시, 3시 등을 구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원력 케이블의 구조 참조하시면 되시고요. 단선인가 연선인가 보시면 되시고, 전력망에 대한 이해인데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력망 그리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의 생산, 발전과 최종 소비를 잇는 일련의 시스템, 전력망 인프라인데 전력망 그리드라고 보시면 되시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전은 이제 화력, 원자력, 태양광, 가스 발전, 그다음에 풍력 등 다양한 발전을 통해서 전기가 생산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 송전하고 배전, 이제 송전 쪽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생산된 전기는 송전 효율을 확보를 해서 일정 수준까지 승합한 후에 송전선을 통해서 배전까지 수송되는데, 보통 발전소부터 2차 변전소까지를 송전 과정으로 보면 되고, 여기 이제 이쪽에는 고압 케이블이 들어가고, 주로 배전 쪽은 수송된 전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단계. 그래서
2차 변전소에서 최종 수요처까지 주택이나 빌딩이나 공장들로 가는 여기를 배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저압 전선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변전은 발전, 송전, 배전, 최종 소비장의 전력망 단계 사이사이를 연결한 과정인데, 변전소에서는 전기를 승합하고 강압해야 되는데 각 단계 적정과 전압으로 조용히 시켜준다 보시면 되실 거고, 이런데 이제 변압기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력망 운영에 필요한 전력기기는 지난주에 제일 일렉트릭 할 때 이제 차단기나 뭐 그런 것들, 아크 차단기나 배전반 뭐 그런 것들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력기기에 포함되고, 이튼이 이제 차단기 쪽 서킷 브레이커 관련해서 이제 테슬라하고 샤오 25년 초부터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전력기기에 포함됩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었고, 그래서 전력망은 전선과 변압기, 차단기, 계피기 등 여러 종류의 전력기기들을 이용해서 운영된다 보시면 되실 거고, 전력망 인프라 상세 구성도 참조하시면 되시고요. 막 모기 잠겨갖고 좀 죄송합니다. 듣기에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송전하고 배전하고 변전소 전력기기를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체크해 보면은, 송전은 고압 전력선을 통해서 이동하며 1차, 2차 변전소에서 감압한다. 그래서 승합된 전기는 발전소를 나가서 고압 전기 수송이 가능한 고압 전력선, 그러니까 송전에서는 고압 전력선이 필요하고, 고압 전력선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에서는 LS전선, 대한전선, 일진전기가 있습니다. 일진전기는 변압기도 이제 같이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송전소를 따라서 수송되는 과정에서 최종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감압 변전소에서 단기적으로 감압됩니다. 그래서 송전 전압을 조금 낮은 송전 전압으로 바꿔서 1차 변전소, 송전 전압을 배전 전압으로 낮춰주는 2차 변전소가 송전 과정에서 감압을 수행합니다. 감압을 수행하는 게 변압기겠죠, 이제. 배전은 저압 전력선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2차 변전소를 통해서 최종 최종 소비 단계까지 이제 틀려들어 단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변전소는 중고압 변압기 외에 다양한 전력기기 설비를 구비해야 되는데, 위에서 언급된 1차, 2차 변전소에서 쓰이는 변압기가 바로 중고압 변압기입니다. 이런 중고압 변압기를 주로 제작하는 국내 기업은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LX 일렉트릭이 있습니다. 변압기는 이런 것도 쓰이고, 전력기기는 배전망, 계피, 차단기 등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전력망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송전, 배전, 변전소, 변압기, 전력기기들의 비용 관련해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을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높은 거는 전선이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22%, 배전반 22%, 나머지는 전력기기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압 변압기는 승합에서 변전소에 사용되고, 알맞은 송배전 전압으로 승합 및 강압하는 거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압 변압기는 주로 LS 일렉트릭과 재룡전기, 그 다음에 고압 변압기는 HD 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고압 전력선은 LS 전선하고 오늘 설명된 대한전선. 근데 대한전선이 고압 전력선이 주요 포지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압 전력선은 가온전선인 국내 중저압 전선 MSA는 가온전선이고, 그 다음에 대원전선이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확장성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온전선이 최근에 LS 쪽으로 이제 인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IR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봤는데, 북미 쪽으로 이제 확장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 캐펙스 투입이나 그런 것들은 24년 2분기까지 많이 시행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25년도부터 좀 가시성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이제 QA 확장하고 중요시도 여겨야 되잖아요. LS로 인수가 됐고, 그래서 지켜볼 만은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괜찮다 싶으면은 기업 설명회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 전력기기들이 있고, 네, 고압 전력기기는 송전 단계 보시면 되시고, 저압은 배전 단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러니까 변압기도 송전은 고압이고, 송전은 고압 초고압 고압 전선이고, 배전은 중저압 변압기하고 중저압 전선이 들어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선의 아까 도체가 이제 구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용 중에서 전체 원재료 관련돼서 비용, 이제 전선주들은 아무래도 원재료 원재료 비가 비용이 가장 높은 변동비성 기업이죠. 변동비용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원재료 관련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체를 구성하는 구리. 원재료 비중의 78%, 80%가 구리고, 구리는 재료비의 80%에서 90% 정도 이렇게 포함된다고 하습니다. 그 원재료 매입비액의 대부분이 이제 구리라고 보시면 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에 연동돼서 전선 가격의 변동이 생기는 게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잠깐 하나 보실까요? 투자 설명서를 보시면은, 대한전선에, 전선 가격 관련해서 이제 계약 방식이 있거든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원재료 가격에 의해서 연동되는 계약 방식이 있고, 잠깐 여기다 같이 붙여놨는지 모르겠네. 아니면은 그 원재료 가격에 상관없이 고정 가격으로 픽스 럼섬 프라이스로 해서 이제 계약 방식인데, 주로 대부분이 원재료 가격에 연동돼서 제품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다는 붙여놓지 않았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선주들이 보면은 계약 방식이 그 원재료 가격에 쇼텀으로 변동이 발생되면 거기 맞춰서 이제 제품 가격을 반영하는 그런 방식의 계약 방식을 매출처하고 이제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 구리 가격이 증가되면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이익률이 빠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은 제품 가격이 바로 연동돼서 올라 상승하고, 그다음에 구리 가격이 있죠. 구리 가격이 빠지면은 제품 가격이 빠지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봤죠.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보면은 구리 가격이 최근에 좀 빠졌었잖아요. 뒤에서 이제 최근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은, 수요 증가 사이클에서는 구리 가격 하락에도 전선 가격이 견조했다는 리포트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분기별 구리 가격과 전선 4사의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면은, 이게 전선 수출 단가하고 구리 연간 평균 가격입니다. 하늘색에 보시면요. 근데 빠져도 과거에 보시면은 이제 수출 단가들이 이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최근에도 이렇게 빠지고 있었잖아요. 중국 수요나 중국 경기 침체 때문에 구리 가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선 수출 단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한전선의 투자 설명서, 대한전선 투자 설명서가 왜 나왔냐면은, 최근에 24년도에 유상증자를 했고, 23년도에도 22년도인가? 그때도 유상증자를 크게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유상증자를 크게 하려고 하면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이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투자 설명서가 이슈가 됐고, 거기 투자 설명서가 사업보고서보다 훨씬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좋은 참조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체크해 봤고, 투자 설명서에서 내용들에서 참고할 만한 투자 관련해서 이제 참고할 만한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링크를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상승은
당사 영업 수익성의 성장세는, 그러니까 매출액의 성장세는 원재료의 가격의 상승, 전선 수요 증가, P, Q, C. 그래서 이제 여기는 Q고, 여기는 P인데, P하고 C는 같이 이제 변기한 거잖아요. 근데 C 코스트가 올라가면은 같이 P도 올라간다. 이렇게 변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환율. 세 가지 여건이 조합돼서 매출액이 상승의 주요 요인을 발생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선의 원재료의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원재료비가 증가하지만 당사는 원재료 증가분을 판매 가격에 반영할 수 있어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당사의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원재료 가격이 빠지면은 원재료비는 감소하지만 매출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원재료인 구리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에는 당사의 매출 성장세가 정체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관건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전선 관련해서 수요 현황이겠죠. 근데 수요 현황은 뭐 아까 설명드렸듯이 국내나 이제 미국 중이나 특히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재료 가격 변동 위험은 당사 전체의 원재료 매입액의 79.80% 대부분이죠. 차지할 만큼 구리가 사업용에서 주요한 원재료며 글로벌 경기 동향과 원재료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 등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데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해서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리스크 상황을 변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전선이나 LS전선 같은 경우에 투자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구리 가격을 체크를 할 거예요. investing.com에 보시면은 그 LME, 그러니까 런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구리 가격이 이제 일별로 체크할 수 히스토리컬 데이터에서 뽑을 수 있고, 거기서 보시면은 월별로 아니 일별로 뽑을 수 있고 월별로 이것들을 발췌를 한 다음에 여기 해놨죠. 보시면 월별로 14년 1월부터 그래서 분기별로 평균을 낸 다음에 14년 1분기부터 이것들을 18년 1분기부터만 일단은 구리 가격을 분기별로 이렇게 환산시켜서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24년 4분기에는 18년 1분기 이후에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근데 중간에 좀 빠졌었죠. 이렇게 구리 가격이. 환율 또한 이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최근에. 환율이 18년 1분기 이후에 24년 2분기 역대 최고를 찍고 최근에 좀 빠지는데 다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고려해서 참조를 시켰고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전기동 국내 가격인데 보통 그 투자 설명서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유를 드렸지만은 국내 전선용 구리는 LSMNM이라고 있습니다. MNM은 그 LS의 자회사고 100% 자회사고 거기서 이제 거의 국내 독과점 형식으로 구리를 원재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선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LS의 이제 사업보고서에 보시면 거기 제품 가격으로 제품 가격으로 나오겠죠. 전기동 가격이 그거하고 대한전선의 원재료 가격하고 체크해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대한전선의 원재료 가격 추이를 조사해서 표시를 해놨고요. 보시면요. 그래서 이거하고 추이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24년 2분기에 구리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제품 가격이 이제 주요 제품이 나선 쪽이거든요. 대한전선이. 나선은 이따 설명드릴 거고. 제품 가격과 전기동이 이제 원재료 가격이고, 나선이 제품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18년 1분기부터 24년 2분기까지 장기 추이를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거의 뭐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원재료 가격을 제품과에 반영시키는 계약을 주로 체결한다고 해서 상관관계를 코리레이션 하니까 98.6%는 거의 뭐 100%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시고, 매출액은 P 곱하기 Q이기 때문에 P만 반영되는 게 아닌 이제 Q 판매량도 자원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원재료 가격이 높아지면은 매출액이 상승한다는 뭐 그런 투자 설명서에서 내용들을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원재료 가격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고 이게 매출액에 이제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Q를 일단은 배제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상관관계는 83.7%는 꽤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현재. 여기 이제 이게 분기별 매출액이거든. 분기별 매출액이 파란색이 24년 2분기 역대 분기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대연전선이 일정 분 원재료 가격이 원재료 가격이 최고잖아요. 24년 2분기에.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높아지니까 매출액에도 일정 분 높게 반영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판매량이나 수요량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긴 돼서 미치겠죠. 근데 매출액만 측면에서 P 프라이스하고 이제 C 코스트 관련해서 그 두 개만 따져봤을 때도 연계관계가 꽤나 높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관건은 이익률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위에서 이게 원재료 가격하고 제품 가격하고 동행한다는 의미는 스프레드가 일정 분 장기간 마진율이 확보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GPM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또 변동비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가격하고 원재료 가격하고 스프레드 차를 이용해서 이익률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겠죠. 두 번째는 매출액이 높아지면 고정비 효과로 또 이익률이 높아지고, 근데 원재료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보려면 OPM이 아니라 그 매출 총이익률, 매출 원가가 관계되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하고 스프레드 스프레드 마진율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 마진율은 제품 가격을 원재료 가격으로 나눈 다음에 그 추세를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24년 2분기에 역대 최고 스프레드 마진율을 기록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GPM도 최근에 보면 여기 이제 맞춰서 같이 상승 추세를 보이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의 메인 제품은 나선 쪽이고요. 나선 및 동선이고, 매수가 한 62%고 비중이 수출이 뭐 4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선의 내수 가격과 수출 가격 또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런 추세라고 하면은 이건 24년 4분기까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24년 4분기에 10월이잖아요. 현재 10월에 보시면은 역대 최고가를 다시 이제 최근에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구리 가격이 다시 상승 터닝했고, 최근에 보니까는 최고가를 다시 경신을 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최근에 조금 며칠 전에 좀 빠진 게 있는데, 이런 추세라고 하면은 24년 4분기에 이제 연동돼서 대한전선의 제품 가격이 연동될 거 아닙니까? 이제 보시면 추세가 거의 뭐 100%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24년 하반기로 가서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을지 낮을지는 뭐 머리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높은 상관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GPM 또한 이렇게 연계돼서 움직일 수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EPS 거의 퍼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대한전선이 뭐 주가가 뭐 지난주에는 뭐 12% 올랐다 최근에 또 다시 이번 주 빠지고 막 왔다 갔다 변동성이 심한데, 이런 것들을 머리에 그리고 투자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같은 피어 경쟁사들의 실적들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야지만 업황이나 추론에 있어서 정확성이, 신빙성이 높아지고 객관성이 이제 부여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LS전선하고 대한전선하고 가온전선 이렇게 체크해 봤고, 일진전기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은 LS전선은 글로벌 고압 케이블 MS 4위에서 5위권으로 보시면 되시고, 대한전선은 고압과 중저압 믹스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이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가온전선은 국내 중저압 MS 1위고, 그래서 상계사의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은
합산 추이로 20년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한 전선적으로 봤을 때 업황이 가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셔서 공통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개별로로 체크해 보시면 매출액 NS전선 마찬가지로 24년 개별로 봤을 때 24년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고, 대한전선 역대 최대, 그 다음에 가온전선은 역대 최대는 아닌데 대략 두 번째 높은 매출을 기록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손익으로 체크해 보면은 LS전선 비상장인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분기별로 이제 전자공시의 시스템에 공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LS전선 관련해서 분석 내용들을 공유를 드릴 텐데, 그래야지만 LS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 수 있잖아요. LS전선을 투자하시고자 하시면 LS를 투자하시면 되시고, 이 비상장이기 때문에 LS의 자회사잖아요. 그래서 LS전선을 알아야지만 LS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LS전선을 다음 주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HVDC 케이블에서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풍력 쪽도 미국 풍력이나 이제 아시아 풍력 관련해서 산업 현황도 스터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들도 다음 주에 공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LS전선을 보시면은 24년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고, GPM도 이렇게 높아지다가 좀 빠지는 OPM도 증가하다 빠지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는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한전선은 OPM이 QOQ 상승 추세고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고, 역대 최대 영업이익, 가온전선도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매출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최근에 24년 2분기에 가히 나쁘지 않은 이제 실적 여건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전선 쪽의 업황 전반적으로는 상계사들이 다 좋기 때문에 업황은 꽤나 긍정적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GPM을 비교해 봤는데, GPM은 아까 대한전선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구리하고 연동되잖아요. 그래서 대한전선만 그런가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대한전선이 파란색이고, 여기가 이제 LS전선이죠. 회색이. LS전선 구리 가격이 연동돼서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24년 2분기 빠졌잖아요. 거기 연동돼서 이렇게 빠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시고, 가온전선은 그렇게 구리 가격, 원재료 가격하고 제품 가격이 연동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LS전선하고 대한전선은 제품 가격이 이제 원재료 가격들이 꽤나 이제 밀접하게 연동되는 그런 구조로 추정되고, LS전선은 좀 더 체크해 봐야 돼요. 가온전선은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가온전선은 자세하게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추이는 이렇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개별 수주정보 추이를 보시면은 가온전선은 이제 계절성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4분기 높고 낮고, 그래서 24년 2분기에는 수주정보가 23년 4분기 대비는 빠지는 모습을 보시고 있는데, AS전선은 역대 분기 최대 수주정보 금액, 대한전선도 마찬가지 역대 최대 수주정보 금액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국내용이고, 이제 여기는 수출 비중이 한 40%대 정도고, 그래서 수출 비중이 높고요. 대한전선으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설명드리면은, 혹시 55년에 설립됐고 68년에 상장돼서 꽤나 오래된 그 기업이죠. 근데 과거에는 뭐 거의 뭐 마감 뭐 수준을 보였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시기가 기억나고요. 최근에는 보시면은 호방그룹으로 21년도에 이제 인수되면서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부채비율도 뭐 100% 이내로 이제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품별 매출액을 보시면은 전력 및 절연선인데, 이제 고압 케이블하고 뭐 그런 것들, 고압 전선하고 연결되겠죠. 매출 비중이 여기 낮아요. 29.5%. 그 다음에 주력 제품은 나선 및 원선입니다. 매출 비중이 53.9%인데, 이게 뭐냐면은 전선이 아니라 나동선이고, 전력선의 원재료이자 기초전선으로 사용된 제품이고, 전선 관련 기업의 어떻게 보면 베이스 전선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전력선과 구리의 원재료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피복 덮고, 그 도체죠, 뭐 어떻게 보면 도체.
이게 이제 주력 제품입니다, 현재. 원선은 이렇게 보시면은 코일인데 중전기나 뭐 자동차 부품에 쓰이는 코일이고, 그래서 나선 쪽이 주력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전력선은 중저압에서 초고압과 범용전선 등 다양한 전선을 이룹니다. 이게 이제 중저압 전선하고 고압 전선이 여기 포함됐고, 그래서 이쪽 비중이 낮고, 여기가 나선 쪽에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익률이 이제 LS 전선보다는 빠지는 사유가 이것 때문이겠죠. 통신 케이블은 낮고, 기타는 25.7% 보시면 되실 것 같고, 18년 1분기부터 나선 및 건선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과거에는 뭐 60%대 유지하다가 최근에 좀 많이 빠져서 46%인데, 그만큼 이제 전선 쪽하고 전련선 쪽에서 매출 비중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IR 자료, 23년 IR 자료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 아시는 게 분기별로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공유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 상대로만 이제 하고, 그래서 IR 자료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어떻게 좀 구했고, 그래서 23년도 IR, 23년 3분기 기준으로 해서 IR 자료하고 24년 2분기 IR 자료를 그래서 같이 첨부를 시켜놨고요. 제품 구성은 이렇게밖에 안 해놨어요. 사업보고서에서 보시면요. 나선 및 건선. 근데 좀 아쉽잖아요. 근데 다행히 IR 자료 보시면 초고압 케이블하고 산업전선이 중저압이거든요. 근데 통신, 소재 및 기타가 나선 쪽입니다. 아까 메인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선 쪽에. 도체 쪽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매출 비중을 명기를 해놨더라고 보니까요. 23년 3분기 기준에 했을 때. 그래서 초고압 쪽에는 매출 비중이 전체의 21%고 산업전선은 중저압이 21%, 그 다음에 나선적인 이제 주력 매출이 55%고, 초고압은 해외 쪽 수출 비중이 71%입니다. 산업전선 쪽에는 19%, 그래서 초고압 쪽에서는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 중저압 쪽에서는 내수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나선 쪽도 내수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고압 빼고는 전부 다 내수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력 공장은 이제 당진 쪽에 공장이 있고요, 현재. 송전하고 아까 배전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1차 변전소하고 2차 변전소까지는 송전이고 배전 쪽으로 간다. 그리고 고압 및 초고압 쪽에서 이제 해적 케이블을 빨간 선을 쳐놨던 데보니까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지중선, 뭐 가공선 들어가고 여기는 지중선 들어가고 여기가 해적 케이블들이 오프시어 윈드로인데 풍력 쪽하고 연기가 됩니다. 해적 케이블이. 그래서 LS 전선이 이제 풍력 HVDC 관련해서 이제 풍력 쪽하고 연계시켜서 스터디를 해야 되고요. 저도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여기도 23년 IR절인데 초고압 부분은 아까 매출 비중을 설명드렸잖아요. 해외 쪽에서 발생 중이다. 글로벌 뭐 EHV, HV 업체 중에 하나다. 이게 과점 형태는 아니고 매출 비중 마켓 시어는 미미하겠죠.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쪽에는 산업전선 쪽에는 이제 중저압인데 국내 중저압에서 MS 1위가 가원전선이고 2위가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선 쪽에서 이제 메인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국내 MS 2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게 이제 주력 매출입니다. 현재 통신은 뭐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되실 것 같고 매출비율이 낮기 때문에 수주한거를 보시면은 최근에 23년부터 24년까지 그 다음에 여기 최근에 24년에 8,400원 지난주에 떴었잖아요. 초고압 전력망 관련해서 그럼 보시면은 초고압 쪽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수주한 게 23년 3분기부터예요. 보시면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초고압 한 건하고 중저압 4건들을 24년도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수주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주한 거를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제 명기를 해봤는데, 23년 업그레이드가 된 게 보시면은 23년 3분, 이때부터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이건요. 이렇게 보시면
100만 원 단위니까는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단위거든요. 그 과거에는 1조 초반대였다가 이렇게 좀 많이 튀는, 그래서 2조까지 수준거 올라간 현재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잠깐만요. 수준거 매출액하고 코리레이션을 걸어본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큼 상관관계가 높은지. 약 91%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거하고 매출액하고의 코리레이션의 상관관계가 보이고, 1개분기 랭킹했을 때 91%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24년 2분기, 3분기에도 매출액이 좀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선수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금도 꽤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겠습니다. 보시면요. 근데 선수금은 좀 아쉽게도 24년 2분기에 꺾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2개분기이기 때문에 일단 24년 3분기에는 수준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 개연성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구리 가격이 빠진 게 좀 아쉽죠? 24년 3분기 빠졌나? 잠깐만요. 빠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건들을 감안하면은, 매출액은 플랫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 정도로 감안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IR 자료만 명기가 돼 있어서 23년 1분기까지밖에 표기가 된 거를 자료는 못 찾았어요. 초고압이나 이제 제품별로 구분한 내용들을,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되는 대로 이렇게 명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품별로 보시면 이제 이게 가장 높은 게 소재 및 기타인데, 24년 2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액 이렇게했잖아요. 그 주요 사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소재 및 나선 및 건선 쪽에 역대 최대 매출액, 역대 최대 매출 비중 차지하고 있고, 초고압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크게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현상 유지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산업전선 중저압 케이블도 마찬가지, 중저압 변선도 아직까지 크게 임팩트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인 제품은 기초 도체 쪽인 나선 쪽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서는 여건은 좋아 보인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근데 포인트는 이제 중장기 사업 전략이죠. 이제 23년도에 IR 자료고, 보시면 전략 방향이 해적 케이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HVDC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확장 전략은 핵심은 이제 풍력 쪽과 연계된 HVD 해적 케이블이라 보시면 되실 거고, 해적 케이블은 이제 해상 풍력 쪽하고 연계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CAGR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글로벌 해적 케이블 제조사 MS, 아까 마켓시어 글로벌 프리즈미안하고 NKT하고 넥상스하고 LS전선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내용들 포함되고 대한전선도 거기 뛰어들었다 보시면 되실 거고, 이거를 왜 설명드리냐면은 최근에 유상증자를 크게 했습니다. 2024년에 4천억 정도, 4,600억 정도 하고 잠깐만요. 22년 1분기 4,800억 하고 24년 1분기 4,600억을 했어요. 유상증자 일반 주주 배정으로. 근데 이게 왜 했냐면은 과거 투자 설명서나 그다음에 내역들을 보면 체크해보니까는 이 해상풍력 관련해서 해적 케이블 공장을 증설하는데, 신설하는데 쓰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해적 케이블 1공장하고 2공장이 있는데, 유상증자 4,800억, 4,600억이 이쪽으로 대부분이 자금이 투입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상증자를 했고, 이것들을 이제 써놨고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꽤나 빈번하게 크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투자를 크게 하면 앞으로도 유상증자가 또 조만간에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유상증자 저렇게 크게 하면 주가가 좀 빠질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포선선 매입 운영 및 해적 케이블 시공업체 M&A도 한다고 써있고, 해상풍력 유지보수 개발사업 참여 전략적
계획들이고, 현재 보시면은 해저 케이블 포서 사업을 해저 케이블을 하면은 이제 해저 케이블 생산뿐만 아니라 포설 쪽도 직접 하는 것이 이제 이익률, 매출이나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포설 같은 경우에는 이 포설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포설선. 근데 포설선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을 24년 6월부터 취항을 해서 이제 운영 시작을 하려고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포설사업 계획이고, 이게 이름이 몰라, PD모 되는데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여기는 23년 IR 자료고 24년 9월 IR 자료거든요. 근데 해저 케이블 공장 1단계, 2단계인데 해저 케이블 1공장이 당진 쪽에 있는데 내부망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24년 6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는 이제 반영이 안 됐겠죠. 그래서 24년 하반기에는 이게 매출이 반영될지 안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완공이 됐으니까는. 그리고 이제 그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는 내부망하고 풍력 쪽 내부망하고 그 다음에 풍력 외부망에서 이렇게 변전소가는 외부망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내부망만 완공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2단계로 이제 외부망 관련해서 확정 중에 있고 외부망 1-2단계는 25년 1분기에 완공 계획을 갖고 있고 최근에 4,600억 유상증자한 목적이 이거를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자금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이제 끝났고요. 주공납 다 끝났고 이제 확보를 했더라고니까요. 그래서 유상증자 관련해서 체크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1차 22년 1분기에 4,800억 했었잖아요. 그래서 투자 예정 금액들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를 집행을 뭐 했다는 것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상반기에 423억하고 하반기에 725억 투자를 투입을 하고 이건 투입이 끝난 거겠죠. 투입할 계획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년 1분기에 4,800억 정도 유상증자를 했는데 목적은 대부분이 해저 케이블 2공장 증설 자금입니다. 24년 하반기부터 투입을 한다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 쪽, 미국 쪽하고 중동 쪽에 현지 공장 시설 투자금으로 500억 투입할 계획입니다. 24년 이후에. 그래서 캐펙스를 한번 체크해 봤는데 보시면요. 22년 1분기에 이때 4,800억 원, 24년 2분기에 4,600억 유상증자 했잖아요. 그래서 유상증자 집행인데 계획대로 투자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캐펙스를 보니까는 꽤나 많은 캐펙스를 집중적 투자를 투입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23년도에 당연히 현금 흐름은 좀 안 좋겠죠. 캐펙스 많이 투입하면은. 근데 24년 2분기에 좀 우려되는 게 OCF하고 FCF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나 뭐 그런 것들 현금 흐름이 안 좋으니까는 유상증자를 또 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사항이 드는데 그래서 현금성 자산을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서 24년 2분기에는 이때 유상증자 했었고 이때 유상증자 했었고 유상증자를 했다는 거를 체크하려고 하면은 이제 현금 흐름 중에서 FACF 재무활동 현금을 체크하면 되거든요. 분기별로. 그래서 FACF가 플러스면은 이제 차입이나 유상증자를 했다는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이고요.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현금성 자산을 늘렸고 24년 2분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현금성 자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뭐 크게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는 리스크는 아직까지는 뭐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렇고 이거는 24년 9월 IR 자료고 내부망 관련해서 이제 완공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현재 당진 쪽에 해저 케이블 1공장 조감도고 현재 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 공장은 이렇게 투자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캐펙스를 투입을 많이 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캐파가 늘어났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펙스 투입했는데 캐파가 안 늘어났으면 허방이잖아요. 그래서
나선 쪽하고 건선 쪽이 주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현재 보시니까는 나선 쪽하고 건선 쪽 캐파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보니까요. 현재 전력선하고 이쪽은 늘어났긴 늘어났는데 이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생산 능력을 보시면 노란색이거든요. 캐파가 나선 쪽하고 건선 쪽이. 캐파는 뭐 최근에 역대 최대로 올라갔고 생산 실적도 역대 최대로 올라간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쪽도 뭐 캐파는 좀 올리고 있는데 일공정 해적 케이블인 전력선 관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이제 캐파를 확인해 보면은 이게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확인을 24년 3분기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동률은 이렇게 캐파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91%로 계속 90%대를 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하고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원재료 매입액이 있는데 원재료 매입액은 당연히 가장 많이 높겠죠. 현재 저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이렇게 원재료 매입액은 뭐 억 원으로 표시가 되는데 높은데 거기서 좀 더 긍정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 원재료 가격이 높잖아요. 그래서 원재료 매입액도 금액도 당연히 가격하고 원재료 매입 양하고로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원재료 매입액이 있으니까는 원재료 가격을 나누면은 원재료 매입량이 나오잖아요. 원재료 매입량이 높다는 의미는 그거는 그 가격 때문에 원재료 매입액이 높아진 게 아니라 매입량까지 높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다음 분기나 캐스팅 했을 때 매출의 실적 관련해서 이제 필요한 그만큼 많은 양이 필요하니까는 그거를 캐스팅해서 이제 매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양을 금액 단위로 판단하기에는 좀 힘들고 매입량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이제 객관적에서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매입 양으로 때려서 변경을 시켜왔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기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매입량을 변환시키니까는 24년 2분기에 역대 최대 매입량을 매입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LS전선이나 뭐 그런 것도 체크를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현재 다음 주에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프레젠테이션 설명 마쳤고 1시간 20분인데 계속해서 할게요. 엑셀 설명 드리면은 뭐 이런 것은 손익은 뭐 24년 2분기 약액 최대로 말씀드렸죠.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보시면은 GPM이 꺾였다가 23년 3분기에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는 이제 스프레드하고 원전의 매입액하고 이제 연결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가격하고 연동된다는 것을 감안하시면은 제품 가격 반영도가 높고 스프레드 마진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매출액만 증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익률도 거기 따라가고 높아질지 안 높아질지는 여부는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하는데 판관 비율은 이렇게 보시면은 우하향 추세를 보이는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판관비에서 비중이 높은 게 이제 인건비나 감가상각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정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나면 당연히 판관비는 빠지는 것이 정석입니다. 근데 정석적으로 빠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매분기마다 실적들을 보시면은 24년도 1분기 실적 가장 높고 2분기 매출액 높고 근데 이익률이 좀 빠진 게 좀 아까 아쉽네요. YOY로. 근데 이거는 그게 또 감안돼야 되죠. 매출액이 빠졌는데 이익률이 높아졌다는 의미는 어쩌면 이때 재고자산 화장 효과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초보적인 문제표 분석 클래스 때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뭐 중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사유를 아실 거죠? 이해하시죠? 이제 재고자산 잠깐 보도록 할 거예요. 23년 2분기에 뭐 페이크 효과라고 하죠. 한글로. 24년 2분기에 그렇게 높지 않았네요.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원재료 재료품 가격이 높아졌었네. 그냥 튀니까 한번 체크해보는 거. 크게 뭐 주가 현황하고 미래 주가 포캐스트 하는 데는 크게 뭐 도움될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과거에 튀니까는 왜 그랬는지 사회만 파악하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일어날지 이제 예상하는데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뭐 설명회를 하거나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이제 포캐스팅 하는데 같이 이제 겸해서 포캐스팅 하자 이렇게 해서 설명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 투자 트렌드나 뭐 그런 것들 보면은 그런 뭐 정밀한 포캐스팅, 정량적 분석 포캐스팅이 주가 흐름 예측에는 크게 뭐 영향을 좌우하진 않더라고요. 정성적 분석, 플로우나 뭐 그런 것도 트렌드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매몰되었고 시간을 뺏기시면 안 되시죠. 연도별로 보시면 23년도에 매출액 최대고 분기별 현금 흐름은 아까 설명드려서 캐펙스는 높게 투입되고 캐파도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24년 3분기에 나선 전력 쪽 관련해서 이제 캐파가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은 리스크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현금성 자산이 얼마큼 줄어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유상증자의 또 리스크가 조만간에 발생 개연성이 있는지, 그런 걸 리스크 해지 측면에서 체크해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유상증자 시행했던 거는, 그, 여부는 여기서 보시면은,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재무활동 현금으로 해서 체크해 보시면 분기별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서 찾아보시면 되시고,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초보분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는 24년 1분기에 유상증자 됐었잖아요. 4,600억 원 정도. 분기별로 표시 체크해 보시려면 연기한 현금으로 구해서 보시면요. 영업활동 현금으로, 투자활동 현금으로, 재무활동 현금으로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는데 유상증자나 배당금이나 차입금 관련해서 이제 재무활동 현금으로 해서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면은 차입을 그만큼 늘렸다는 거잖아요. 현금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석적으로는 마이너스가 좋은 거겠죠.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4,600억 정도의 현금 유입이 이때 분기에 표시가 됐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누적으로 표기가 됩니다. 현금으로 손익계산서가 틀리기에. 근데 24년 1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적이라고 할 것도 없이 24년 1분기에 4,600억의 유상증자를 시행했다 보시면 되실 거고, 관련 주요 내용은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항목을 보시면은 각각의 유상증자 시행 일자들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22년 1분기하고 24년 1분기에 수량이고 이제 주당 발행 가액이고 얼마큼 했다 뭐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죠. 케이저 케이블 건설 관련이고 뭐 그런 것들 실제 사용들 포소선도 매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포선선 이거는 공유를 안 드렸었는데 공유를 끝나고 나서 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으로는 이제 FACF라고 Financial Activity 캐시플로우. 그래서 FACF라고 제가 정하고 FCF는 프리 캐시플로우. 이거하고 이제 명칭 틀려야 되기 때문에 FACA를 포함시켰어요. 원래는 정식 명칭 FCF. 근데 똑같아 버리니까는 Financial Activity 캐시플로우. 재무활동 현금 흐름. 그래서 보시면 22년도, 23년도에 크게 플러스로 튀잖아요. 정석적으로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0 기준에서 차입금 상환했다는 의미인데 차입금을 그만큼 늘렸거나 유상증자를 했거나 CW, BW와
BW가 12를 반영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으시고, 이 분기별로 FA, CF,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유상증자 발행 여부를 이렇게 명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이렇게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캐시플로우 FCF하고 같이 비교를 한 것이 유명하거든요. 24년 2분기에 FCF가 현금 유출이 만큼 됐잖아요. 그럼에도 일단은 현금성 자산이 유출된 만큼 빠졌지만은 과거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24년도나 25년 초반까지는 유상증자가 시행될 개연성은 좀 낮을 수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앞으로 이제 24년 3분기하고 24년 4분기에 FCF가 플러스로 돌아서면은 그것도 현금성 자산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는 현금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상증자 발생 개연성은 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연전선은 이제 캐시플로우 같은 것도 이제 유의미하게 지켜봐야 되겠죠. 모니터링 해야겠죠. 그런 의미로 이제 현금성 자산도 표시했고, 사업 분별 매출액들은 아까 파워포인트가 설명드렸었고요. 주요 제품별 매출액도 아까 설명드렸었고, 나선 및 건선이 주요 제품이다. 현재 보시면 24년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고, 나선 및 건선이 24년 2분기에 49% 매출 비중이고, 전력선은 현재 현황이 분기별로 보시면은 임팩트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초고압 쪽하고 이제 중저압 쪽이거든요. 전력 전선 쪽에. 합산 매출액 비중은 17.2%. 별도거든요. 연결 종속기업들 매출 비중 빼놨습니다. 일부러. 통신 케이블은 뭐 의미가 없고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요 제품 이게 종속기업이거든요. TUSA가. 근데 그 고객선 매출 비중을 보시면요. 10% 이상 매출 비중을 높게 차지하는 기업들은 이제 명기를 하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명기를 해놨나 제가? 명기를 하다가 연속성이 없어서 빼놨는데, 여기 보시면 매출 및 수주상에 보시면은 고객사 관련해서 이제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주요 매출처가 초고압 케이블 USA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 쪽인데 TUSA입니다. TUSA. 그 다음에 2위가 한국전력공사가 오랜 기간 2위 자리를 갖고, 경신전선이 USA, 경신전선, 한전 이렇게 매출 비중이 높은 주요 매출처가 고객 비중이 높고, USA는 보시면 연결된 매출표 주석에 보시면은 자회사가 TUS라고 했습니다. 이게 미국 쪽 100% 이제 종속 자회사잖아요. 저기가 대한전선이 이쪽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거예요. 이쪽으로 납품한 다음에 미국 쪽에 관련해서 초고압 케이블을 아까 해외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미국 쪽에 판매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매출처 USA는 이쪽 종속 자회사 쪽으로 이관시킨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출 발생시킨다 보시면 되시겠죠. TUS가 제조 쪽이 아니라 이제 판매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러면요. 전선 판매업이 됐잖아요. 제조 쪽이 이제 공장까지 갖추고 있는 거, 베트남이나 이런데, 여기는 판매 법인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속기업 매출에도 여기서 1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 제1 주요 매출처라고 보시면 되시고, TUSA가. 그 다음에 지역별 매출액을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국내 매출 비중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국내 최근에 이제 높은 매출액 차지하는 건 국내 매출 때문에 그렇고, 한전 쪽하고는 연계해서 보시래죠. 그래서 한전 쪽 송배전 집행 투자 계획이나 예산, 아니면은 뭐 국감이나 뭐 그런 것들, 뉴스 플로우들을 체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외 수출 관련해서 보시면은 해외 수출 금액도 나쁘진 않아요. 보시면요. 근데 이렇게 다 뭉뚱그려져 갖고 이때 빼고는, 일회성 빼고는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시고, 수출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시고, 아시아 쪽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북미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크게 뭐 기여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매출 비중이 11% 정도. 이게 TUSD 때문에 그러죠. 아시아 쪽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 높아요. 근데 아까 그 수주한 거 미국들하고 보시면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높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겠죠. 뭐 싱가포르나 대만 쪽 이런 데 많이 발생 중에 있고, 현재 아시아 쪽에는 수주잔고는 아까 설명드렸었고, 선수금 설명드렸었고, 제품 가격 관련해서 전선 전력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플랫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게 주요 제품이자 아직 전력선 초과하고 중저압 쪽에서는 제품 가격이 크게 임팩트 있게 보이지는 않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해저 케이블 1공장 내부 연결선 공장 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24년 3분기 이후에 그래서 유의미한 그런 실적 신규 매출이 추가 매출이 발생된 이제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죠. 완공했기 때문에 제품 가격 나선 내수 가격 역대 최고가 현재까지는 24년 2분기까지는 국내 나선 쪽 효과 때문에 매출이 높게 발생됐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스프레드 표시한 것들이고, 스프레드를 구하는 것은 엑셀로 차트로 공유를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걸요. 제품 가격을 원재료 가격하고 이렇게 나누기 해놨거든요. 이게 당연히 사업보고서는 없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포맷으로 만든 거고,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GPM하고 상관관계를 이렇게 때려본 겁니다. 근데 GPM하고 상관관계는 크게 높지는 않아요. 보시면요. 근데 추세를 보시면 최근 추세는 많이 연계관계 있겠죠. 그 다음에 전기동 국내 가격, 원재료 가격이 높아지면 매출액이 상승된다고 투자 설명서에 있어서 코레레이션 걸어봤고, 전력선 내부 가격하고 원재료 가격 상관관계는 거의 뭐 같다고 보시면 되시죠, 다. 그래서 코리레이션을 걸어놨고, 이렇게 수식을 걸어놨습니다. 코리레이션 관련해서는 뭐 중고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테고, 초보분들은 초보 재무제표 설명의 시간대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거는지. 지역별 매출액들을 다 이제 입력을 해놨고, 재고자산, 매출채권,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매출채권 경과기하면 잔액연력 현황 이것도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공시를 미기재했더라 보니까 이게 분기보고서, 사보고서 다 뒤져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뺐습니다. 생산 능력 아까 설명드렸었고, 매출채권하고 재고자산은 양호해요. 대선 충당 설정률도 과거에는 17%대, 20%대였는데 단기 우하향하는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회전율도 레인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중상위 레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호한 편이고, 다만 재고자산 쪽에서 약간 좀 리스크 사항이 있는데, 최하단 범위를 이렇게 보면 1.34이잖아요. 근데 이걸 아직까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는 크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24년 2분기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진 것 주사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러겠죠. 재고자산이 높아져서 영업활동 현금으로 해서 마이너스 캐시플로우가 발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직원 수는 역대 분기 최대,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이제 많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인당 매출액도 역대 최고. 그래서 경영 효율성은 잘 유지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전선상계사 관련해서 이제 업황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비교한 것들을 여기 보시면 강원전선하고 LS전선에서 이렇게 수주원고까지 이제 조사를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LS M&M은 LS 자회사잖아요. 100% 자회사 구리 관련해서 이것들은 조사를 같이 해놨고, 공시 내용도 중요한 것들 여기다 따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구리 가격 추세하고 비교하려면 어떻게 만드는지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주잔고 아까 설명드렸었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LS 전선 비상장이지만은 이렇게 엑셀 데이터로 정리해서 같이 이제 풍력 관련해서 연계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오늘 주말 토요일 날 이렇게 1시간 40분 동안 긴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